칩넷 기술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 돌파할 것이다. 혹은 뭐 HBM 승인이 됐으니까 정말 큰일 났다. 이제 구입자 반등이 된다. 엔비디아의 승인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거대 빅테크 회사의 고객을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 그렇지만 좋은 호재라고 하는 걸 맞을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소하고 인사팀에서 약 10년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풀 네임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봐서 우리가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아니면 어떤 기기한테 데이터라고 하는 걸 부어줘야 되는데 밴드위스가 그 부어주는 양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기존의 메모리하고 무엇이 다르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 AI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었을 때 뭐 AI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과 생각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실제 AI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혹은 소위 파라미터들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받아서 한마디로 확률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I하고 B가 있을 때 가운데를 어떻게 채워줄래? A하고 B가 그 채워주는 형태가 결국에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정보 같은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게 AI인데요. 그게 이제 인간이 생각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의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용 반도체에는 그 데이터를 많이 넣기 위한 소위 수조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공지능용으로 쓰여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특이하다. 이 두 번째는 바로 HBM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삼성이 굉장히 잘했던 방식인 웨이퍼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둥글게 만드는 형태의 웨이퍼 공정이 있고 이 둥글게 만든 칩을 아주 잘게 해서 조그만 다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배선이나 소위 감싸주는 방열 방습해주는 형태 공정을 후공정, 패키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어색하실지라도 이 전공정과 후공정 혹은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데 훨씬 더 이 패키지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반도체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 때 꼭 필요한 반도체 근데 두 번째가 만드는 방식이 달라진 반도체가 바로 현재 H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6월 말 정도 7월 정도에 나왔던 소식이 삼성전자가 또 AMD,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주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납품돼서 연계해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업이 됐다. 승인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HBM이라고 하는 것을 한 1년 넘게 계속 못 만들어 오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AMD나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말고 거대한 회사 있죠. 엔비디아라고 해서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의 1등하고 있는 회사의 승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고민되는 건 무엇이냐? 현재 이 AMD, 브로드컴 승인 받는 건 별일이 아닌 것이냐? 뭐 분명히 삼성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3분기에 바로 어떤 매출의 증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촬영 일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 그렇게 좋은 실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걸 봤었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해야겠다. 그렇지만 좋은 호재라고 하는 거 맞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능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는 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나눠봤을 때 현재 상태와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걸 두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실제로 33년 만에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갔었을 때는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린다. 혹은 국내 GDP의 19%까지가 한 회사에서 다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다행스럽게도
말고도 삼성전자 말고도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생긴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1992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 이후로 33년간 반도체 업계의 메모리에서 1등을 해왔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일이고 4년 만에 올린 올림픽에서 8번 우승을 한 것이죠. 거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으로 33년 만에 다행히 하이닉스가 1등을 했고 그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36,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34,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25 정도로 해서 이 3강의 회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처음으로 33년 만에 업계 1등이 된 하이닉스의 역할은 여전히 HBM을 엔비디아의 거의 단독으로 혹은 마이크론과 둘이 만들고 있긴 한데 생산성과 공급량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분기 말 정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7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 반도체가 아쉽게도 1조 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업계로 봤을 때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파운드리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이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3조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하이닉스 실적 나오지 않았지만 9조로 예상이 되거든요. 3배 차이 나는 것까지 현재 벌일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이익률의 측면도 너무 크고요. 매출 측면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HBM의 엔비디아 승인 그거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고수익의 HBM을 만들었던 SK하이닉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은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이 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될 거라고 했었고요.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했는데 현재 목표는 항상 분기마다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대 실제 고객 글로벌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85% 이상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거기에서 맞춤형 메모리가 이제 HBM을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혹은 마이크론으로 선정을 해버렸고요. 그렇다면 원 벤더, 투 벤더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다 묶어가지고 만드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많이 만들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적절한 형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 벤더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쓰리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그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었을 때 미래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변화해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은 반도체 HBM 6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보통 여러분 그 세대 6세대가 왜 그러냐면 HBM1이 있고요. HBM2 그다음에 HBM2E가 있습니다. E가 이제 expanded라고 해가지고 확장된 건데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HBM3가 4세대, HBM3E가 5세대, HBM4가 6세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제 HBM4라고 하는 게 HBM 6세대인 건데요. 이때 새로운 기술을 현재 도입하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했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뭐 올해 말 정도나 HBM4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전 혹은 추격 정도가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얼만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업계에서는 만만치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HBM3E라고 하는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 게 삼성의 기술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영 전략상으로서 굳이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만치가 않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도 있고 새롭게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HBM4 6세대의 새로운 기술, 뭐 전문용어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해가지고 수율까지 상상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약간의 추격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공정 웨이퍼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공정에서 계속 같은 공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같은 동일한 칩을 만들게 되면요. 만약에 이 웨이퍼 만드는 공정이 만약에 여러분들 뭐 10나노, 4나노라서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선폭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줄어들수록에 공정이나 어떤 제품들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 칩넷이라는 공정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특히 기사를 전체를 보시면 4나노 칩넷 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칩넷이 왜 좋으냐? 보시면 웨이퍼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모든 공정을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4나노를 다 만들어주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 이 반도체가 모두가 다 4나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칩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는 뭐 CPU 같은 핵심인 것도 있는 것이고요, CPU를 도와주는 형태의 반도체 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말하자면 아주 밀도가 있고 성능이 가장 좋아야 되는 반도체는 이쪽 CPU 같은 거나 AP라고 보통 불려지는 모바일 CPU의 핵심인 영역들은 4나노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이하 3나노 이런 거 필요한데,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형태의 다른 반도체나 소자 혹은 여기의 패턴들은 10나노, 20나노 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칩을 만들 때 한 칩이 커져가지고요, 여기에 모든 기능을 다 밀도 있게 넣었을 때 만약에 이 칩이 만약에 가운데 중간 정도의 디펙이라고 하는 불량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근데 여기 조각을 쪼개가지고요, 요만큼은 4나노, 요만큼은 10나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딱 떨어졌어요. 그럼 요만큼만 버리게 됐기 때문에 여기 살겠죠. 그래서 이 칩넷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칩 조각이라고 하는 풀네임입니다. 칩 조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수록 첫 번째, 이 미세 공정에 부가가치 있는 공정들을 여기는 쓰고 여기 안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 공정이 비싸고 아닌 게 좀 쌉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공정을 단가를 좀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들이 칩이 한 칩으로 다 만들게 되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율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게 된다면 수율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오해 많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웨이퍼라고 하는 거에서 이 칩이 양품 개수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디펙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불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꼭 잡아야 되는 불량 요소이긴 합니다. 이것들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연구개발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할 문제는 아니라 이 양산, 수천 대의 장비가 있는 팹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이 장비마다의 기술을 일치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 약간의 노하우와 숙련도가 있는 기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칩넷 기술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건 좋은 평가가 되겠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정 단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고 수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칩넷 기술이 개발되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반도체 업계 내에서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서 이만큼은 4나노, 이만큼은 10나노 이런 걸 나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칩넷 기술의 기사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UCIe라고 나옵니다. UCI가 뭐냐면 Universal Connect Interface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형태 UCI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맞으면 어떤 이제 소재 패밀리스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하나의 교차로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각쪽을 다 붙여야 되는데 UCI 기술을 쓰게 되면은 여기 조각들을 아무리 다르게 만들어도 같이 붙어 성능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이 달라더라도 조각이 얘가 4나노, 얘는 10나노, 그러면 이제 원래 반도체를 만들려고 치면 4나노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는 붙이는 거 비슷한데 4나노, 10나노는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 만들어주는 통로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글로벌리 쓸 수 있는 플랫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CI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의 기술력과 연관되어진 칩넷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들이 와가지고 삼성의 수주를 맡기게 되면은 여기다가 4나노, 그다음에 여기다 10나노, 4나노, 20나노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의 교두보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은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산업과는 달리 메모리 산업은 일단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파는 쪽에 가까운데, 소위 이제 파운드리는 맞춤형 반도체겠죠. 고객한테 우리가 이런 공정 4나노 할 수 있습니다, 10나노 할 수 있습니다, 10나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걸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서비스직에서 이 수많은 형태의 레퍼런스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갖고 계신 설계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소위 비즈니스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칩넷 기술을 통해서 지금처럼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지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뭐 GPU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와지는 뭐 안경, 뭐 그다음에 뭐 반지, 뭐 아니면 로봇,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현재 새롭게 나오는 수많은 설계도에서 필요한 반도체들을 크든 작든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업계에서 세일즈 포인트의 교두보가 됐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때 나왔던 반도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HBM일 수도 있고요. 칩넷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 삼성이 그동안 고전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실제로 고전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삼성은 설계나 생산을 같이 해가지고 완성된 단품 반도체를 파는 데 급급했다. 아니면 그것들의 힘이 좋았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HBM도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칩넷도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문형 방식이라고 하거나 위탁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어서 불구하고 실패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급하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내에서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과 어떤 하나의 부품과 혹은 하나의 역할로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기사들에서 뭐 칩넷 기술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 돌파할 것이다, 혹은 뭐 HBM 승이 됐으니까 정말 큰일 났다, 이제 V자 반등이 된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매출에 대한 기대를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보자면 엔비디아의 승인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거대 빅테크 회사의 고객을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뒤에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의 반등 여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